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파트너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계신가요? 아침에는 말 한마디 섞지 않고 각자 식사를 때웁니다. 밤이 되면 서로 등을 돌린 채 차가운 침묵 속에서 잠이 들죠. 어쩌다 입을 열면 어김없이 말다툼으로 이어지고 입을 다물면 다물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끝없이 멀어져만 갑니다. 여러분, 이혼보다 더 잔인하고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앞에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 내 별거입니다. 머지않아 닥쳐온 시어머니의 간병 문제, 오랜 친구의 충격적인 고백, 그리고 남편이 숨겨온 치명적인 비밀이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온 두 사람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이 기나긴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랑의 부활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완전한 죽음일까요? 그리고 그 너머에 찾아오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말을 오늘 함께 지켜보시죠. 제1장. 결혼 30년 차를 덮친 결정적인 균열. 여느 때처럼 무거운 정적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이 또 올랐잖아. 에어컨 때문이에요.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면서부터 전기세가 2배나 뛰었다고요. 수진 씨, 64세. 전직 은행원으로서 30년 동안 알뜰살뜰하게 가게를 꾸려온 그녀입니다. 그리고 남편 상철 씨, 67세. 정년 퇴직할 때까지 성실한 공무원으로 일해왔지만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는 자신의 자리가 없어졌다는 상실감을 아내를 향한 불만으로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내 탓으로 돌리지 마. 당신이 허투루 돈을 낭비하니까 그런 거잖아. 낭비요?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피눈물 나게 절약하며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요? 내가 알게 뭐야. 아무튼 더 아꼈어. 집안 살림하고 돈 관리하는 게 아내의 일이잖아. 아내의 일이요? 제가 30년 동안 당신 식모 노릇, 노예 노릇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요? 말버릇이 그게 뭐예요? 아, 정말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이제 진절머리가 나요. 이 짧은 순간, 30년간 켜켜이 쌓아온 부부의 인연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수진 씨에게 남편의 이기적인 그 한마디는 인내심의 끈을 툭 끊어버리는 기폭제가 되었죠. 상철 씨 역시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지를 이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부부의 마음에 깊고 어두운 골짜기가 파인 이 밤부터 두 사람의 지옥 같은 나날이 막을 올렸습니다. 제2장. 가사분담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치관의 차이.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집안일은 정확히 반반씩 나누도록 해요. 갑자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저 혼자서 이 집안일 다 해왔어요. 하지만 이젠 제 체력도 마음도 한계예요. 당신은 이제 은퇴해서 돈도 안 벌어오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남자가 어떻게 부엌도 들락거리고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지. 누가 그래요? 세상 천지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사실 상철 씨는 전날 아내 몰래 세탁기를 돌려보려다 자신의 하얀 셔츠를 분홍색으로 물들여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낭패감과 부끄러움이 가슴에 남았고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을까 두려워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그리고 그 초라한 마음은 집안일은 여자의 것이라는 억지스러운 허세로 포장되어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내 말이 틀린 거 없어. 그래요,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부터 당신 뒷바라지 절대 안 할 겁니다. 당신 빨랫감, 당신 식사, 당신 방 청소까지 전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수진 씨의 갑작스러운 파업 선고에 상철 씨는 당황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이날부터 두 사람의 차가운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3장. 가사분담건으로 삐걱거리던 다음 주, 상철 씨의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철아, 며느리랑 같이 좀 와주련. 허리를 삐끗해서 꼼짝도 못하겠구나. 전화를 끊은 상철 씨는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알았지?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셨다니까 당신이 모시고 병원 좀 다녀와. 어째서 제가 가야 하죠? 당신 어머니잖아요. 나는 요통이나 병원 절차 같은 지식이 부족하잖아. 당신이 그런 건 더 꼼꼼하게 잘 챙기지. 지식이라뇨? 그냥 병원 모시고 가서 접수하는 건데 당신도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일은 여자가 훨씬 부드럽게 잘하잖아. 수진 씨의 얼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 간병은 며느리의 일이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런 땐 맞잖아요. 당신 친어머니 일인데 그 책임조차 나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떠넘기는 게 아니라 부탁을 하는 거라고. 30년 내내 당신은 그 부탁이라는 비겁한 명목으로 모든 굳은 일을 나한테 다 시켜왔어요. 좋아요. 다녀올게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게 내 인생 마지막입니다. 다음부터는 당신이 직접 당신 어머니 챙기세요. 결국 수진 씨는 홀로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진단은 가벼운 타박상에 불과했지만 이 사건 하나로 수진 씨의 마음에는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간병 문제는 부부의 진짜 밑바닥 본성을 낱낱이 부각시킵니다. 수진 씨는 상철 씨가 평생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기만 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이 구역질 나는 깨달음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마지막 애정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제4장 각방이 만들어낸 마음의 벽. 시어머니 간병 사건으로부터 며칠 후 수진 씨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보, 오늘 밤부터 나는 작은 방에서 잘게요. 갑자기 왜 그래? 당신이랑 같은 방에서 숨 쉬는 것조차 이제 숨이 막혀요. 숨이 막힌다니. 부부 사이에 그게 할 소리야? 다들 그렇게 참고 사는 거지. 30년을 꾹꾹 참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무리예요. 고작 어머니 병원 한 번 다녀온 걸로 유나는 고작? 당신에겐 당신 어머니 아픈 게 고작 그 정도 일이군요. 수진 씨가 이불을 싸들고 작은 방 문을 닫을 때 평소보다 훨씬 크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 메마른 파열음은 그녀가 속으로 삼켜온 비명을 대변하고 있었죠. 그날 밤 수진 씨는 30년 만에 온전히 혼자만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편 상철 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신의 침대에 누웠지만 텅 빈 옆자리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과 당혹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침실의 분리. 그것은 부부간 마음의 거리가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난 가장 명확한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파트너와 침실을 따로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5장 친구의 충격적인 고백이 들이민 현실. 침실을 분리하고 일주일 뒤 수진 씨는 동네 카페에서 가장 친한 친구 미경 씨 63세를 만났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안색이 말이 아니다. 괜찮아? 사실은 나 상철 씨랑 각방 쓰기 시작했어. 미경 씨는 놀라지 않고 차분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 실은 말이야. 나도 2달 전부터 남편이랑 가정 내 별거 중이야. 뭐? 너도? 이제 남편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나. 아침에 일어나 남편 얼굴을 보면 아직도 숨이 붙어 있네 라는 생각부터 드는 나 자신을 발견해. 너무 끔찍하고 무섭지. 하지만 그게 거짓 없는 내 본심이야. 그런데 수진아, 이게 꼭 우리 남편들만의 잘못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모든 걸 남편 탓으로 돌릴 순 없어. 나한테도 흠이 있었겠지? 부부라는 게 한 번 결혼하면 몇십 년을 같은 지붕 아래서 살아야 하잖아.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판 남남이 만나서 30년, 40년을 부대끼며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대단한 일이야. 가치관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잖아. 싸우기도 하고 꼴도 보기 싫어지는 게 당연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가정 내 별거라고 하면 혀를 차지만 나는 이것도 부부가 살아가는 여러 형태 중 하나라고 생각해. 억지로 붙어 있으면서 서로에게 상처만 후벼 파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성적으로 냉정해질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닐까? 60대면 인생 다 산 것 같지? 아니야. 아직 인생의 중간쯤 온 거야. 이 별거를 계기로 아예 새로운 부부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 미경 씨의 다각적이고 성숙한 시선은 수진 씨에게 무척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가정 내 별거를 인생의 뼈아픈 실패작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은 수진 씨의 깜깜했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등불을 켜주었습니다. 제6장 남편의 은미한 탕진이 발각된 날. 미경 씨와의 대화가 있은 지 며칠 후 수진 씨가 상철 씨의 방을 대충 정리하다가 서랍장 안에서 경악스러운 물건을 발견하고 맙니다. 수북하게 쌓인 경마장 막권 따발, 그리고 제2금융권, 대부업체에서 날아온 새빨간 독촉장들. 대출 금액은 무려 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게 다 뭐야? 그건 800만 원이나 되는 빚. 당신은 나보고 매일같이 돈 아껴 쓰라고 타박하면서 뒤에서는 경마장 가서 그 큰 돈을 탕진하고 있었어? 운이 좀 나빠서 그랬어. 이번 판에는 무조건 크게 딸 수 있을 줄 알았지. 딸 수 있다고? 도박이잖아. 애초에 무조건 잃게 설계되어 있는 거라고. 나이 먹고 대체 무슨 짓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내 자리는 없고 답답해서 그랬어. 자리가 없으면 빚내서 도박해도 돼? 800만 원이야. 한 달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대체 어떻게 갚을 적정인데. 어떻게든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철 씨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남성들이 깊게 빠지기 쉬운 고독감, 평생 몸바쳐온 직장이라는 안식처를 잃어버린 허무함, 그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도박이나 유흥으로 도피하는 고령자들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도피의 대가는 가정의 파탄이라는 너무나 무겁고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제7장 30년간의 원망이 화산처럼 분출된 밤. 빚의 존재를 알게 된 다음 날 밤, 수진 씨의 분노는 마침내 임계점을 돌파했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미안하게 됐어. 미안해?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알량한 두 글자로 끝낼 문제가 아니잖아. 수진 씨의 두 손은 낡은 주방 수건을 꽉 쥐어짜듯 부여잡은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통째로 짓밟고 망쳐버렸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심해? 나도 은행원으로 평생 당당하게 일하고 싶었어. 관리직까지 승진해서 책임감 있게 일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당신이 여자가 집에 좀 있어달라고 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내 모든 커리어와 꿈을 버렸어. 나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일해온 거라고.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지. 당신 자신을 위해서였겠지. 당신은 집구석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회사 일 핑계대고 도망친 거고, 은퇴하니까 이번엔 경마장으로 도망친 거잖아. 도망친 거 아니야. 책임감으로부터, 냉혹한 현실로부터, 그리고 나에게서도 평생 도망만 치고 있잖아. 이런 비겁한 남자랑 30년이나 인생을 낭비한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바보 천치야. 피를 토하듯 쏟아내는 수진 씨의 절규는 상철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위해,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거대한 희생을 치러왔는지 그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해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제8장 아들이 목격한 가정 붕괴의 현장. 치열했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38살 된 아들 지훈이가 오랜만에 본가를 찾았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지훈아, 일하느라 고생 많지. 아버지는요? 몰라, 아침 일찍 나갔어.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네 아버지 경마장에서 도박하다 800만 원이나 빚을 졌단다. 800만 원이요? 도박이요?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진짜야. 엄마한테는 10원 한 장도 아껴 쓰라고 윽박 지르면서 자기 혼자 도박판에 그 큰 돈을 시궁창에 버리고 있었어. 아버지 진짜 너무하시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지훈아. 신뢰의 문제지. 내가 30년 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마침 상철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 지훈이 왔냐? 오랜만이네. 너 엄마한테 들었지? 빚 얘기.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아빠가 금방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게요, 아버지? 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지훈이는 자신의 집이, 부모님의 관계가 이미 완전히 박살나버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 깊은 환멸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9장 남편이 처음으로 털어놓은 나약함과 고독. 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간 뒤 상철 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아내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 빚 얘기라면 한 글자도 듣기 싫어요. 아니야. 내 진짜 속마음 이야기야. 이제 와서 무슨 속마음? 상철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한테 남자는 절대로 약한 소리를 입 밖으로 내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부양하는 게 남자의 숙명이다라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고 자랐어. 그래서 당신 앞에서도 아이 앞에서도 죽어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어.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까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 숨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 회사에 있을 때는 나를 찾는 사람도 있고 내 존재 가치가 있었어. 하지만 집에서는 내가 당신에게 그저 귀찮고 성가신 짐덩어리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 그래서 경마장으로 도망친 거야. 거기서는 돈을 걸면 나를 환영해주고 내가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대우해줬거든.
경마장이 당신을 필요로 한 게 아니죠. 당신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필요했던 호구 손님이니까 환영했겠죠? 맞아.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 집에도 내 자리는 없고, 마음 터놓을 친구 하나 없고, 눈을 뜨면 매일매일이 끝없는 지옥 같았어. 지옥? 당신만 지옥이었어? 나도 지옥이었어. 당신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평생 잔소리만 듣고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어. 그래도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고.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나는 정말 나약하고 형편없는 놈이야. 당신이 나약한 건 상관없어. 누구나 약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알량한 나약함과 불안감을 왜 나한테 떠넘기냐고. 왜 나를 희생양으로 삼냐고. 상철 씨의 피 맺힌 고백은 수진 씨가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남편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기나긴 침묵이 청구한 이자는 두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제10장. 아내의 냉혹한 선고. 우리의 사랑은 죽었다. 남편의 고백을 다 들은 수진 씨는 무거운 침묵 끝에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분명하게 말해둘게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30년 전 신혼 때는 사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눈꽃만큼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요. 사랑도 미움도 연민도 전부 깡그리 말라버렸어. 당신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 인생 전체가 얼마나 쓰레기처럼 무의미했는지만 떠올라요. 그래도 우리에겐 지온이도 있고 같이 일궈온 가정이 있잖아. 아들은 나 혼자 키운 거나 다름없어요. 당신은 일핑계대고 육아에서 쏙 빠졌잖아. 이 가정을 일군 것도 나 혼자의 피땀이야. 당신은 돈만 벌어왔지 따뜻한 마음은 단 한 번도 이 집에 준 적이 없어. 하지만 당신, 안심해요. 이혼할 생각은 없으니까. 이 나이 먹고 법원 들락날락거리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에너지조차 내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대로 가정 내 별거를 계속합시다. 같은 지붕 아래 살지만 철저하게 남남으로 지내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로 당신의 아내를 사퇴할 테니 당신도 내 맘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건 지옥이나 다름없잖아. 지옥이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꼴통 같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빚 800만 원은 당신이 무슨 수를 쓰든 당신 손으로 다 갚으세요. 이 차가운 선언과 함께 30년간 이어져 온 부부의 인연은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호적상으로는 부부지만 마음은 완벽한 타인. 이것이 현대의 늙고 지친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롭고 잔인한 이별의 방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부부싸움 후 며칠이라도 별거를 해보시거나 시도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11장.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새로운 삶의 방식. 기묘한 가정 내 별거가 시작된 지 딱 한 달. 두 사람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대화만을 나누며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여보, 세탁기는 화요일이랑 금요일에만 돌릴게요. 당신 빨랫감도 같이 빨아줄 테니까 빨래통에 넣어두세요. 알았어. 이것이 하루 동안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차갑고 고독한 상황은 수진 씨에게 아주 뜻밖의 변화를 선물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찾은 그녀는 젊은 시절 결혼과 동시에 포기했던 서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네 서예교실에 등록한 그녀는 그곳에서 또래 여성들을 만나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 많은 인생을 짊어지고 있었죠. 수진 씨는 글씨에 힘이 있어서 참 부러워요. 옛날에 좀 배우셨나 봐요? 결혼하기 전에 조금 끄적였죠. 거의 30년 만에 붓을 잡아보네요. 어머, 30년 만이요? 감회가 남다르겠어요. 네, 먹을 갈고 붓을 들고 있으면 마치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새로운 나 자신을 만나는 기분이에요. 마음이 고요해지거든요. 옆에서 듣고 있던 한 회원이 씁쓸하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 마음 알아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마음 다스리려고 서예를 시작했거든요. 묵향을 맡으면 치유가 되는 것 같아서요. 이혼을 하셨어요? 네, 2년 전에 59살 때요. 우리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나쁜 년이었죠. 남편은 30년 동안 매일 새벽별 보고 나가서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하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수고했다. 고맙다, 진심으로 말해준 적이 없어요.
게다가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미안한 마음에 청소도 돕고 빨래도 도와주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앙마처럼 변해서 달달 볶았어요. 빨래 개는 방향이 틀렸다. 청소기 돌리는 게 성에 안 찬다며 매일같이 신경질을 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양반은 나를 도와주려고 30년 동안 내가 해온 일들을 처음부터 더듬더듬 배우려고 노력했던 건데 저는 완벽함만 요구하며 닥달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체념한 얼굴로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나 이제 너무 지쳤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당신 마음에는 안 드는구나. 그때 남편의 얼굴, 절망과 체념이 뒤섞인 그 텅 빈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혼 조정장에서도 남편이 그러더군요. 30년 동안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에게 난 그저 걸림돌이었네. 지금 혼자 살면서 하루하루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남편이 끓여준 볼품없는 찌개에 맛없다고 투덜대던 것, 설거지한 그릇에 물때가 남았다고 짜증내던 것, 그 모든 게 남편의 따뜻한 호의를 무참히 짓밟는 짓이었어요. 수진 씨, 아직 남편분이 곁에 계신다면 저 같은 바보 같은 후회는 하지 마세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결코 늦은 때란 없으니까요. 한편 상철 씨의 일상에도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립도서관에 들렀다 우연히 마주친 옛 동료와의 대화가 그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니, 상철 씨 아니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과거 공무원 동료였던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서관 휴게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벼운 안부를 묻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박 선생님의 낯빛에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저 실은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췌장암이었죠. 아내가 투병 중에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제 심장에 칼처럼 박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당신은 내가 죽어가는 이 순간까지도 단 한 번도 나를 사랑받는 여자로 봐준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저는 아내를 그냥 집에 딸린 가사도우미 정도로면 취급했습니다. 아내가 파김치가 되어 오늘 너무 힘들다고 하면 돈 벌어오는 내가 더 힘들다며 윽박질렀고 아내가 모처럼 새 옷을 사 입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생일이요? 한 번도 안 챙겼죠. 하지만 제일 쓰레기 같았던 건 아내가 암 판정을 받고 나서였습니다. 저는 병든 아내를 돌보는 걸 귀찮고 짜증나는 숙제처럼 여겼습니다. 약을 먹이고 몸을 닦아줄 때도 억지로 마지못해 했어요. 아내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제 눈을 보며 말하더군요. 당신의 아내로 살았던 내 평생이 이렇게 끔찍하고 비참할 줄은 몰랐다고요. 상철 씨,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니, 당신은 모를 겁니다. 저도 아내가 떠나고 뼈가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으니까요. 혼자 남겨져서 빨래를 하고 밥을 차려 먹어보니 아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 얼마나 우리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는지 뼈에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내 영정사진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사죄합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아내는 2번 다시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상철 씨, 당신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사모님이 아직 살아 숨쉬고 같은 집안에 있다면 당장 집에 가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제가 멍청하게 놓쳐버린 그 일들을 당신은 다 해주세요. 고맙다. 수고했다. 당신 오늘 예쁘네. 사랑해. 부끄러워할 틈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한 줌 재가 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처럼 차디찬 묘비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울부짖고 싶지 않다면 살아있을 때 온기를 전하세요. 제발 저처럼 아내를 영영 잃고 나서야 사랑을 깨닫는 미친 짓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 선생님의 피를 토하는 듯한 처절한 후회는 상철 씨의 굳어있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잃고 나서야 깨닫는 사랑의 가치. 상철 씨는 자신이 아직 최악의 파국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 쓸어내리며 작고 희미한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상철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청산하기 위해 청소 용역업체에 찾아가 화장실 청소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67세의 늙은 몸으로
남의 오물을 치우는 육체 노동은 뼈가 부서질 듯 고됐지만 그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땀 흘려 일할 곳이 있다는 사실, 자신이 무언가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제12장 1년 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뜻밖의 결말. 살얼음판 같았던 가정 내 별거가 시작된 지 딱 1년 후. 두 사람의 묘한 동거 생활은 놀라울 만큼 안정궤도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오늘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이에요. 알았어. 내가 나가는 길에 버릴게. 그리고 수진 씨. 왜요? 빚 800만 원 오늘부로 다 갚았어. 정말요? 응. 청소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다 정리했어. 그래요. 그동안 맘고생 몸고생 많았네요. 수고했어요. 당신한테 짐 지워서 정말 미안했어. 수진 씨는 사실 상철 씨의 조용한 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투덜대거나 약한 소리를 내뱉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청소복을 입고 출근했고 집에 와서는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손길에 단 1%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철 씨, 나 다음 주에 동네 서예교실에서 작은 작품전을 해요. 혹시 시간 나고 괜찮으면 구경 올래요? 정말? 그럼 가야지. 당신이 쓴 글씨 꼭 보고 싶어. 억지로 안 와도 돼요. 아니야, 진짜 보고 싶어서 그래. 수진 씨는 빤히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요? 지난 1년간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옛날에 당신이었다면 내가 무얼 배우든 전시회를 하든 콧방귀도 안 뀌었을 텐데. 상철 씨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아내가 아직 살아 숨 쉴 때 늦기 전에 잘하라고. 나는 당신이 떠나고 나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등신 같은 놈은 되기 싫어. 비록 우리가 이제 인꼬 부부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한 지붕 아래 사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당신을 소중하게 대하고 싶어. 며칠 후 서해 전시회장. 상철 씨는 수진 씨의 붓글씨 앞에 서서 조용히 감탄했습니다. 와, 글씨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아. 정말 멋진데. 고마워요. 가운데 크게 적힌 한자가 마음 심자네. 네,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글자를 골랐어요. 어떤 마음인데? 아주 고요하고 정갈한 마음. 과거에 끓어오르던 분노도 당신을 향한 미움도 다 흘려보낸 잔잔한 마음이요. 나도 당신처럼 그런 평온한 마음을 갖고 싶네. 두 사람의 이 소박한 대화 속에는 과거 30년 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아주 귀중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삶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하고자 하는 잔잔한 관심이었습니다. 상철 씨, 매일 남의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는 거 몸에 무리 안 가요? 관절이 쑤시긴 하는데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아. 내가 땀 흘려서 돈을 번다는 것,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끼니까 살맛이 나. 그렇군요. 다행이에요. 당신도 서열하면서 얼굴이 확 폈어. 보기 좋아. 네, 맘 통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내 인생의 활력소를 찾은 기분이에요. 현재 두 사람은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 예전처럼 같은 침대를 쓰는 낭만적인 부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집에 사는 성숙한 어른 대 어른으로서 서로의 경계선을 지켜주고 존중하는 새로운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가끔 지훈이가 집에 들를 때면 눈에 띄게 평화로워진 집안 분위기에 어리둥절해하곤 합니다. 엄마 아빠 옛날보다 훨씬 사이가 좋아 보이네요.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존중하기로 한 거야. 부부로서는 낙제점일지 몰라도 인간 룸메이트로서는 제법 합이 잘 맞거든. 지훈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작년에는 우리 집이 완전히 박살나서 두 분 다 불행해지실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걱정 마라. 우린 이래봬도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아빠는 말이다. 네 엄마를 한 명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한단다. 수진 씨도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당신이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한 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나간 30년의 상처가 없던 일이 되진 않겠죠. 알아.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은 당신에게 조용히 속죄하면서 평온하게 보내고 싶어. 수진 씨와 상철 씨는 60대의 강을 건너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를 구속하거나 쥐어짜지 않는 평온한 동반자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비록 세상이 말하는 뜨거운 부부애는 아닐지 몰라도 긴 세월의 풍파를 함께 이겨낸 두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특별하고 단단한 유대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정 내 별거는 파멸이 아니라 서로를 구원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최종장, 이 부부가 우리에게 남긴 삶의 교훈. 수진 씨는 카메라 너머를 향해 담담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부라는 무거운 타이틀에 너무 짓눌려 있었습니다. 내 배우자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적인 한 명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거죠. 상철 씨 역시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너무 뻔뻔하게 기생했습니다. 내 인생의 공허함과 무능력을 모두 아내 탓으로 돌리고 도망쳤었죠. 하지만 인간은 깨달으면 변할 수 있습니다.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내 별거가 늘 최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부가 얽히고 설킨 감정의 실타래를 끊어내고 잃어버렸던 진짜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필수적인 치유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파트너를 돈 벌어오는 기계나 집안일 하는 식모라는 역할로만 취급하지 않고 한 명의 존귀한 인간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놓인 썩어가는 문제들로부터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수진 씨와 상철 씨 부부처럼 인생의 황혼기인 60대에 접어들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관계의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늦었다는 시계는 없습니다.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지금 당신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파트너와 어떤 온도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지금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뼈가 시리도록 외롭고 거리가 느껴진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코 당신 혼자만 겪고 있는 유별난 고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시청자분들 역시 말 못할 비슷한 아픔을 가슴에 품고 계실 겁니다. 우리 집도 비슷한 상황이라 숨이 막힌다. 남편과 혹은 아내와의 거리를 도저히 좁힐 수가 없다. 나도 이제 관계를 쿨하게 재정립하고 내 인생을 찾고 싶다. 여러분 속에 담아둔 솔직한 심정들을 이 아래 댓글란에 한 줄로 가볍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무심코 적은 그 진솔한 경험담 한 줄이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 짓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만 끌어안고 끙끙대지 마시고 이 소통의 공간에서 마음의 짐을 덜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기나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줄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